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과 기출문제 맛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국어과의 기출문제들을 함께 확인해 보면서요, 국어과에서는 어떤 내용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 출제 방향을 함께 판단해 보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2020년도 문제부터 알아볼까요? 2020년도에는요, 그 1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4학년 국어과 성취 기준인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에 대한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과 성취 기준에 대해서 나왔죠. 교사하고 학생의 대화가 나옵니다. 교사는요, 오늘은 한글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 한글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선생님, 기역, 키읔이나 시옷, 지읒처럼 모양이 비슷한 자음자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래서 모양이 비슷한 자음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자음자를 만든 원리와 관련이 있어요. 성취 기준 중에서 자음자를 만든 원리와 관련된 성취 기준이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합니다. 한글을 만들 당시에 어떤 원리로 자음자를 만들었는지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료에는요, 기역은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러니까 이제 혀의 뿌리가 이 목에 있는 목구멍을 막는 모양에 따라 기역을 만들었고요. 또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 그래서 여기 밑에 입이 있으면 혀가 이렇게 윗 잇몸에 닿는 모양에 따라 니은을 만들었고, 그리고 미음은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이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상식일 수도 있고,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유추할 수도 있는데요. 미음은 입의 모양 중에서, 전체 얼굴에 있는 모양 중에서 입이나 입술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아하, 이것은 입이나 또는 뭐 입술 모양이겠다라는 것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시옷은 이 모양이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가, 옆에 이렇게 사람 이제 코 이렇게 얼굴 입 있죠. 그래서 이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치솟았다 해서로운 이 모양을 이제 시옷으로 나타냈고요. 목구멍 모양은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이응, 목구멍 모양을 이응으로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자음자를 만들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각각 5개의 기본자를 만들었어요.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죠. 이 점은 한글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자음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각각의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들었지요. 자, 여기 밑줄, A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에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들. 니은에 획을 더해서 디귿이 만들어진 거군요. 그래서 니은, 디귿, 티읕은 모양이 비슷한 것인가요? 맞아요. 디귿, 티읕은 기본자가 같아서 니은으로 갔기 때문에, 니은에 획을 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외에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찾아볼까요? 디귿과 티읕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드, 트. 두 소리는 발음기관의 모양이 같으니까 무엇도 같지요. 자,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아, 지읒, 치읒도 그러네요. 모양이 비슷하니까 무엇이 같다는 것을 알겠네요. 한글을 만들 당시에는 이런 점들을 반영하여 자음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글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란 평가를 받는 거지요. 자, 문제를 보면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초등 임용고시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그냥 지금 현직에서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교육대학교 학생들이요,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서 문제를 접했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답을 오답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서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여기에 들어갈 것은 미음은 그동안 책에서 읽었을 때 입이나 입술 모양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입,
입술 모양 이렇게 이제 답을 썼습니다. 근데 정답은 입술 모양이죠. 맞고요. 니은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디귿, 티읕은 발음 기간의 모양이 같으니까 무엇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엉뚱하게 니은에 들어갈 말을 시옷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디귿, 티읕은 니은이 변해서 된 거고 지읒, 치읒이 뒤에 나오니까 지읒, 치읒의 기본자는 시옷이니까 아 여기 시옷이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오답을 많이 적었던 거죠. 그런데 정답은요. 좋음, 위치, 소리 나는 위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디귿, 티읕을 보여주면서 니은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디귿, 티읕이 발음기간 모양이 같으니까 무엇도 같다? 얘네들의 공통점, 소리가 나는 위치도 같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위치, 소리 나는 위치가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점은요. 이렇게 알고 있던 내용, 특히 뭐 음절이라든지 자음자, 모음자 이런 내용들 평소에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못 아는 경우도 되게 많죠. 막 티읕을 티귿이라고 읽고 막 이렇게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평소에 우리는 선생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지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 상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이어서 A의 원리를 적용한 학습 활동으로 자음자 게임을 하려고 한다. 자음자 게임의 예를 참고하여 B에 들어갈 게임 규칙을 쓰시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읽었던 학생과 교사와의 대화에서 밑줄 친 A는요. 각각의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에 획을 더해서 디귿을 만들고 또 여기에 획을 더해서 티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획을 가획해서 만든 원리를 이용한 이제 문제죠. 그러면 자음자 게임의 예를 보면요. 닷이 낫이 됐고 컵이 겁이 됐고 코치가 고시가 됐고 포대기가 모내기가 됐죠. 그러면 지금 무엇이 바뀌었나요? 디귿이 닷이 디귿이 낫 니은이 됐고요. 컵 키읔이 기역이 됐고 키읔이 기역이 됐고 치의 치읒이 시의 시옷이 됐죠. 여기 포대기에서 포의 피읍이 여기서는 모 미음이 됐고 디귿이 니은이 됐죠. 자, 그러니까 어떤가요? 지금 니은 기역 기역 시옷 미음 니은의 특징은 뭐다? 기본자죠. 그리고 문제에 있던 것은 다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자음자 게임의 규칙은 뭔가요? 글자의 모음자는 바꾸지 않고 무엇? 글자의 첫 자음자를 바꾼다던가 또는 글자의 초성을 기본자로 바꾼다. 그런 규칙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했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글자의 초성을 기본자로 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답은요, 글자의 첫 자음자를 기본자로 바꾼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다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하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오는구나. 어디에서는? 국어에서는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실 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너무 막 그 전날까지 무리해서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잠도 충분히 이제 주무시고 글을 읽으면서 이제 긴장되지만 빠르고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으로 잠을 좀 많이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유추할 수 있는 문제들은 잘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역시 2020학년도 이제 국어 초등 기출 문제 한번 볼까요?
가는 미래의 직업을 읽은 영수의 사고 구술이고 나는 같은 글에 대한 정호의 읽기를 교사가 관찰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가는 아이가 이제 사고, 머릿속으로 책 읽으면서 생각한 거고요. 나는 지금 선생님이 관찰하고 교사가 관찰해서 이제 쓴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 가를 한번 볼게요. 아이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미래의 직업. 제목을 보니 미래에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것일까? 자, 제목을 보면서 속으로 이제 내용을 어떤 내용일까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미래 사회에는 어떤 직업이 주목받을까? 미래에는 빈집 코디네이터, 반려동물 변호사와 같은 생소한 직업들이 위에서 짐작했던 것이 맞네. 각광받을 것이다.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짐작을 확인하고 있죠. 다음은 문단은 빈집 코디네이터에 대한 것이겠지. 자, 괄호 부분은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고령화? 어려운 말이네. 추세에 따라 앞으로는 빈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빈집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이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빈집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그것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다. 자, 쭉 글을 읽고 있죠. 개, 고양이, 새, 금붕어를 키우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빈집에서 이런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역시 나는 앞뒤 문단의 내용을 잘 연결하고 있어. 자,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면서 계속 글을 읽고 있죠. 이와 관련한 직업은 여러 직업 가운데서도 가장 유망한 직업이 될 것이다. 동물끼리의 다툼 때문에 일어나는 소송이나 동물이 사람에게 가한 상해 때문에 발생하는 소송, 동물이 사람에게 가한 상해 때문에 발생하는 소송?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무시. 처럼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조언하고 해결해주는 반려동물 변호사. 반려? 앞에서도 본 것 같은데 모르겠네. 넘어가자. 역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요약 규칙을 적용해 글을 요약해야지. 자, 지금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요약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약하기 위해서 글을 읽었던 것이고 이 글은 미래의 직업, 특히 빈집 코디네이터나 반려동물 변호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자, 지금 정호의 읽기를요, 교사가 관찰한 결과입니다. 미래의 직업은 앞으로 생겨나는 직업에 대한 내용이겠지와 같이 제목을 활용하여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함. 자, 지금 직업 제목을 보고 내용을 잘 유추했다. 그 내용이고요. 빈집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반려동물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을 잘함. 적절한 질문을 했죠. 요약 규칙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글을 간추림. 그래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잘 관찰하고 선생님이 쓴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볼까요? 기출 문제에서는요. 가의 1번 문제 A에서 영수가 활용하고 있는 읽기 전략을 써라. 그리고 두 번째 B의 사고 구술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수에게 지도해야 할 읽기 기능을 써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읽기 전략, 그러니까 여기 A에서 아이가 어떤 전략으로 읽기를 했을까요? 이모고시 공부를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썼냐면요. 제목을 보고 미리 내용을 짐작, 추측하고 확인하며 읽기를 했다. 미래의 직업이라는 제목을 보고 제목을 보니 미래에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것일까? 짐작하고 추측하면서 읽었죠. 그래서 그대로 그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답에다가. 그런데 이제 정답은 예측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번처럼 써도 짐작 추측이라는 말을 써도 이제 정답으로 이제 쳐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확한 답은 예측하기였죠. 그리고 2번은요, 읽기 기능입니다. 읽기 기능은 지금 이 아이가 읽으면서 그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 고령화? 어려운 말이네. 반려? 뜻을 모르겠네. 모르는 뜻들을 많이 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오답을 쓴 사람들은 앞뒤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모르는 낱말의 뜻을 추론하면서 읽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선생님이 영수에게 지도하면 좋겠다 라고 앞뒤 내용을 보며 낱말의 뜻 유추하며 읽기를 제 답을 썼는데 실제로는 추론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읽기 전략, 읽기 기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이론에서 읽기 영역과 관련된 그런 내용과 용어들을 좀 알고 있어야 답을 쓸 때 용이하다. 그러니까 읽기 영역에 이런 기능, 전략들은 따로 한번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측하기, 추론하기와 같은 용어들은 한 번씩 써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보면요. 나의 시에서 정우가 사용하고 있는 질문 유형을 쓰시오. 지금 C를 보면요. 빈집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코디네이터의 일을 궁금해하고요. 반려동물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 이런 질문이 무엇이냐? 질문의 유형을 써라가 문제였어요. 정답은 사실적 질문입니다. 실제로 있는 그 내용을, 사실을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영어들을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은 이제 요것을 읽고서 역할에 대한 질문하기 또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뭔가 내용을 묻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자신만의 이렇게 용어를 만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국어과의 이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교육 이론에 나오는 그 읽기지도 전략, 그리고 용어, 키워드 등을 좀 잘 알아두면 좋겠다. 강론 내용은 지금 안 나오죠. 다 그 교육과정 또는 교육 이론에 있는 그런 용어와 키워드들, 그런 과정 단계들을 좀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면요. 다음의 영수의 요약과 정오의 요약을 비교하여 영수의 요약에 적용되지 않은 요약 규칙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약 규칙이라는 또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영수의 요약을 보면 미래에는 빈집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빈집 코디네이터와 개, 고양이, 새, 금붕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다루는 반려동물 변호사가 주목받는 직업이 될 것이다 라고 요약을 했어요. 정오는 어떻게 요약을 했어요? 미래에는 빈집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아니겠죠. 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빈집 코디네이터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다루는 반려동물 변호사가 주목받는 직업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요. 지금 영수의 요약과 정오의 요약 중에서 다 같은데 다른 부분이 뭐예요? 영수는 개, 고양이, 새, 금붕어라고 말을 했고 정오는 개, 고양이, 새, 금붕어를 반려동물이라고 말을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오에게는 적용이 됐는데 영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은 요약 규칙이 무엇일까요? 정오는 반려동물이라고 이제 용어를 썼고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를 썼고 영수 같은 경우는 개, 고양이, 새, 금붕어라고 세세한 예시를 들었죠. 그래서 이 임용고시를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 새, 금붕어로 나열하여 요약하지 않음, 세세한 예시를 쓰지 않고 큰 단위의 낱말로 일반화하여 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긴 했어. 근데 답을 써야 되는데 자신만의 이런 용어들로 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채점위원이 어떤 채점위원이냐에 따라서 어떤 애는 되게 꼼꼼하게 채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되게 이렇게 넉넉하게 너도 막 황희정수처럼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하면서 이제 점수를 되게 이제 여유 있게 풍성하게 부분 점수 많이 주면서 채점하는 해도 있어요. 그래서 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자, 정답은 상위어 대체입니다. 그러니까 개, 고양이, 새, 금붕어의 상위어가 반려동물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무엇인지는 알았어. 이것을 정답에 적을 때 상위어라는 말을 알아두면 되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아하, 읽기의 요약 규칙의 용어,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면요. 2020학년도 이제 국어 초등 기출 문제입니다. 가는 6학년 국어 수업을 위한 협의회의 일부이고, 자, 가는 무엇라고요? 선생님들 협의회의 일부고요.
나는 최 교수가 수업에서 활용한 표와 이에 따라 학생이 고쳐 쓴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가를 보면요. 이제 선생님들이 협의를 하고 있죠. 최 교사는요. 이번 단어는 쓰기가 절차에 따라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라는 성취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를 절차에 따라 잘 쓴다라는 이제 성취 기준이죠. 학생들이 글 한 편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성취 기준이라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러자 김 교사가요. 저는 쓰기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지도하고 자, 이런 거 읽으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임용고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나 열심히 다 외웠는데 이게 다 나와버렸네. 아이고. 자, 지도하고 각 과정에서 학습해야 할 전략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특히 고쳐쓰기를 집중적으로 지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고쳐쓰기를 할 때 지엽적인 부분만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글쓰기 지도를 할 때 김 교사는 이렇게 단계별로 과정 중심으로 이제 지도를 하고요. 최 교사는 그 중에서도 고쳐쓰기에 더 이제 집중적으로 지도하겠다라는 계획을 말하고 있죠. 그러자 이제 김 교사가 그렇게 지도하신다면 선생님 반 학생들이 글을 고쳤을 때 겪고 있는 문제가 해소되겠군요. 그 다음은 어떻게 지도하실 예정이신가요? 쓰기는 회귀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쳐 쓰기 역시 일회적인 과정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이 고쳐 쓴 글에 남아있는 미흡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질문을 추가로 제시하려 합니다. 이때 문장이 자연스러운 것과 같은 포괄적인 질문보다 학생의 글에 남아있는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도록 초점화된 추가 질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스스로 고쳐쓰기를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세세한 추가 질문을 해서 자신의 글을 더 잘 고쳐쓸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 나를 보면요. 글을 쓸 때 이제 검토할 내용 보면 질문이 쭈루룩 있는데 A, B, C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죠. 자, 이 글을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친다면 문제를 읽으면서 A, B, C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면서 읽겠죠. 먼저 A는요.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가? 제목이 글의 내용과 어울리는가? 글의 정보는 사실과 일치하는가? 자, 여기서 공통적인 건 뭐예요? 글. 뭔가 글의 큰 덩어리.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B, 각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문장이 나타나 있는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어울리는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단이죠. 지금 살펴보는 게 여기는 글 단위로 뭔가를 살펴보고 또 여기는 이제 문단 단위로 살펴본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를 보면 문장은 간결하게 표현되었는가? 어법에 맞는 낱말을 사용하였는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 문장, 낱말, 맞춤법. 뭔가 단위가 좀 더 자세하게 낮은 하이 단위로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장 또는 뭐 낱말 여기에 써 있는 거. 뭐 이런 단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유추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로 아이들이 자신의 글을 고쳐쓸 수 있도록 질문을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학생이 고쳐 쓴 글입니다. 소나무라는 제목이었는데 소나무의 쓰임새 제목을 자세히 고쳐 썼고요. 소나무는 예로부터 건축재로 사용하였다. 소나무는 견고하고 비틀림이 적다. 그리고 소나무의 송지는 나무가 썩는 것을 막아준다. 송지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선수들이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소나무는 고급 목재로 애용해왔다. 지금 고쳐 쓴 것을 보면요. 제목을 좀 더 자세하게 고쳐 썼고요. 그리고 이 뭐예요? 돼지꼬리라고 하죠. 삭제한 거예요. 왜 삭제했을까요? 지금 소나무의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진 얘기를 너무 자세히 했죠.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글을 이렇게 고쳐 쓴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두 교사가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쓰기 이론을 쓰시오. 지금 두 선생님이 이제 우리 쓰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크다. 어떻게 지도하실 것인가요?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 지금 김 교사 같은 경우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이런 과정으로 쓰겠다. 그리고
이제 최 교사는 나는 이 중에서 고쳐 쓰기를 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지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두 교사는 어떤 쓰기 이론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자, 정답은 인지주의 작문 이론 또는 과정 중심 글쓰기입니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그 글 쓰는 과정들을 다 이제 단계별로 안내하면서 하는 글쓰기를 말하는 거죠. 요게 정답인데, 자, 오답으로는 글을 쓰는 과정을 중시하며 계속적으로 자신의 글을 조정하고 살펴보며 글을 쓴다. 요 글을 읽고 잘 내용을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쓴 답이 지금 과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 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세세하게 채점하는 해에는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국어 공부를 할 때는 국어 쓰기 이론이라던가 이런 읽기 전략이라던가 라는 이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이런 전반적인 용어들, 핵심 용어들은 정리를 해서 이제 외워둬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문제 같이 이제 풀어보고요. 2번 한번 문제 볼게요. 가의 기억에서 학생들이 적용해야 하는 고쳐쓰기의 순서를 나의 표에 제시된 범주를 활용하여 쓰시오. 지금 그러니까 가의 기억이 보면 이제 고쳐쓰기를 할 때 자신의 글을 살펴보게 할 예정이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지금 여기 나의 A, B, C 이렇게 범주가 되어 있는데 이 범주를 이제 보면서 A, B, C에 들어갈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고쳐쓰기를 시킬지를 써라라는 문제인 거죠. 보면은 A, B, C에 들어갈 정답은요.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과 낱말 수준의 순서로 고쳐쓰기를 한다라고 해서 A, B, C에 들어갈 말들을 찾아서 A, B, C 순서대로 고쳐쓰기 한다라고 답을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답을 쓸 때는 뭐 글 대신 주제라던가 또는 문단, 문장, 낱말 순서로 검토하며 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채점을 할 때 요 해에는요. 그 수준의 순서 요런 말이 안 들어가면 글, 문단, 문장, 낱말을 써도 오답 처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이 꼭 답에 들어갔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여전히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죠. 교육이론, 국어과 교육이론에 나오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키워드, 용어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용어들만 좀 알고 있다가 주어진 문제를 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용어들을 적용을 해서 그 답에 넣어서 이해한 것을 풀어 쓰는 그런 내용들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보면요. 나에서 1번 학생이 고쳐 쓴 글에 적용된 질문 2가지를 표에서 찾아 쓰고 표의 범주 C에 포함되도록 가의 니은에 해당하는 질문 1가지를 만드시오.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고쳐 쓴 글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이가 2군데를 고쳐 썼잖아요. 이 고쳐 쓴 게 여기 A, B, C에 있는 질문들 중에 뭐에 해당하는가를 찾는 거죠. 일단 소나무라는 제목을 소나무의 쓰임새로 바꿨었죠. 제목과 관련된 거 무엇이 있나요? 바로 요거. 제목이 글의 내용과 어울리는가? 요 질문으로 요 제목을 고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송지는 나무가 썩는 것을 이제 막아준다. 요 내용은 뺐죠. 왜 뺐나요? 주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주제에 맞는 이제 내용이 아니죠.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에 맞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어울리는가 해서 어울리지 않는 뒷받침 문장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뺀 거죠. 그래서 여기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어울리는가 요 내용에 따라서 이제 고쳐 쓰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 제목이 글의 내용과 어울리는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어울리는가를 찾을 수 있어요. 요것은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문제만 읽으면 바로 거의 점수를 그냥 주는 문제죠.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2번을 보면 지금
질문을 하나 만들라고 했어요. 니은에 해당하는 질문. 지금 니은에 해당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떤 거죠? 가의 니은이니까 이것들을 풀었을 때, 지금 다시 돌아가 보면 가에서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학생의 글에 남아있는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도록 초점화된 추가 질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추가 질문을 더 만들려고 해요. 무엇에 해당되도록? 시에 해당되도록. 시는 뭐예요? 지금 문장이라던가 뭐 낱말 수준의 이제 고쳐쓰기 관련된 질문이죠. 그러니까 너가 아이가 글을 읽고 고쳤을 때 낱말이나 문장 수준을 에서 아이가 한 번 더 자신의 글을 되짚어보고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 발문을 한번 만들어봐가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보면은 문장 보호를 바르게 사용하는가 이런 이제 답을 오답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긴 지금 이제 맞춤법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답이죠. 정답은요, 문장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문장이나 낱말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발문을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국어과 기출문제를 보면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읽고서 이해를 잘하면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잘 읽으면 정답을 유추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국어과의 굉장한 큰 특징이에요. 뭐 실과라던가 음악이라던가 미술은 진짜 많이 외워야 되거든요. 그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지 답을 쓰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어는 수능형 문제라고 하죠. 문제를 잘 읽고 자신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잘 접목해서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답을 쓸 때 몇 가지 핵심적인 용어들, 키워드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들을 미리 쫙 한번 정리해 놓으면 내용을 읽고 답을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잘 배치하면 정답을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21학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2020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요, 이제 이론적인 부분, 교육 이론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용어를 알고 있으면 내가 이해한 것을 잘 매치해서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2021학년도 기출문제 또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어떤 출제 경향이 있는지 국어과의 출제 경향을 함께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국어 초등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 보면요. 가는 강교사가 5학년 읽기 수업에서 활용할 자료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구상한 교수학습 과정안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가는요. 무슨 수업? 읽기 수업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를 한번 읽어볼까요? 갯벌의 이로움. 바닷물이 드나드는 넓은 땅을 갯벌이라 부른다. 갯벌은 사람과 자연에 여러 가지 이로움을 준다. 먼저 갯벌은 어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다. 갯벌에는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조개나 물고기, 낙지 등과 같은 동물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어민들은 갯벌에서 이러한 것을 잡아 돈을 번다. 다음으로 갯벌은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 갯벌은 겉으로는 진흙탕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작은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 생물들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분해한다. 마지막으로 갯벌은 물을 흡수해 저장했다가 내보낸다. 그러므로 갯벌은 큰 비가 오면 빗물을 흡수해 홍수를 막아준다. 지금 갯벌의 이로움이라는 제목으로요. 갯벌의 이로움점 몇 개, 3가지를 말하고 있는 읽기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요, 이 자료를 보면서 수업을 할 때 이제 교수학습 구성안입니다. 학습 목표 어휘를 먼저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 구조들을 살펴서 이렇게 주제가 있고 이제 이로운점을 하나씩 이렇게 하는 이런 구조들. 그래서 교사가 이제 안내하고 학생 활동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볼까요? 강교사가 나의 어휘 학습하기에서 활용한 어휘 학습 방법을 쓰시오.
어휘 학습 방법을 쓰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은 갯벌, 모래사장, 이제 늪지대 여러 가지 어휘들 비슷한 갯벌과 비슷한 뜻을 가진 어휘들을 놓고 이제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어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죠. 자, 이것은요. 정답이 의미 바탕 분석법, 의미 자질 분석법인데요. 이것은 따로 이 용어를 공부해 두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문제 대충 읽어서 잘 이해해서 답 써야지 하고 들어가면 이런 문제는 틀립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공부를 미리 안 해두면 전혀 쓸 수가 없는 답이죠. 지어낼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육이론, 읽기 수업 지도 전략의 개념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익혀두자라는 그런 우리의 학습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나의 1. 기억에 해당하는 말 3가지를 가의 A에서 찾아 쓰고 2번 문제. 니은에 해당하는 갯벌의 이로움의 글 구조를 쓰시오.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말 3가지. 기억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기 기억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보면요. 자, 여기 볼게요. 앞에 가서 기억에 해당하는 말이 어디 있었나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말, 여기 있었네요. 자, 여기 기억, 니은 있죠? 그러니까 갯벌의 이로움의 글 구조를 나타내는 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글 구조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자고 했으니까 학생들은 기억, 그 글 구조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요 A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글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말들. 그러니까 뭐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으로 이런 것처럼 글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거는 쉽게 알 수 있죠. 먼저, 다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요런 말들 알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글 구조를 찾기 위해서 조 3가지 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요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 갯벌의 이로움의 글 구조를 쓰라고 했어요. 글 구조? 갯벌의 이로움의 글 구조는 어땠어요? 여기 갯벌의 이로움, 이거에 첫 번째 이로움, 두 번째 이로움, 세 번째 이로움 이렇게 3가지를 썼죠. 자, 요거를 글 구조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지 않았었다면 이렇게 나열하기, 왜냐면 장점들을 지금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나열했죠. 열거하기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정확한 용어는 나열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열, 열거라는 말을 하면은 이제 채점에서 맞다고는 했었었는데요. 요렇게 내용들을 읽고 핵심 용어들을 알아두고 그 용어를 잘 맞춰서 답을 쓰는, 그래서 국어과에서는 용어 정리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면요. 다음은 학생이 나의 B에서 작성한 활동 결과이다. 활동 결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교사가 학생에게 지도해야 할 학습 내용을 쓰시오. 지금 활동 결과를 보면요. 갯벌의 이로움에 대해서 아이가 갯벌에는 조개나 물고기가 산다. 갯벌은 진흙탕처럼 보인다. 갯벌은 물을 흡수한다. 지금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부수적인 내용. 이제 문단에서 각별로 중심 문장을 찾아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1문단의 중요한 내용, 2문단, 3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갯벌은 진흙탕처럼 보인다. 조개나 물고기 산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뒷받침 문장의 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가 지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이한테 중심 내용을 찾아야지,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쓰는 거야 라고 지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문단마다 중심 내용을 찾는다가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따로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유추해서 풀 수 있는 점수를 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2021학년도 기출문제예요. 가는 5학년 쓰기 수업에서 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자료이고 나는 가를 고려하여 영수가 쓴 글이며 다는 김 교사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쓴 글에 대하여 교사들이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학생들에게 제공한 자료예요. 선생님이 뭘 제공했냐면 전통 과자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경험한 것, 아이들이 5학년 학생들이 엿을 먹어본 경험이 있고 전통 과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전통 과자는 옛날 과자다, 어른들이 좋아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엿을 포함한 전통 과자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 그래서 5학년 학생들이 전통 과자 관련해서 경험한 것은 뭔지, 알고 있는 것은 뭔지, 알고 싶은 것은 뭔지를 정리했어요. 그 다음 날을 보면요. 옛날에는 상점도 많이 없었고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주로 집에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우리 조상이 먹던 전통 과자에 대하여 백과사전과 땡땡 음식연구원에서 나온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다. 약과는 쌀가루와 꿀, 기름 등을 섞어 반죽해 기름에 지진 과자이다. 약과를 만들 때에는 나무 틀에 반죽을 넣어 찍어냈던 것 같다. 그런 다음 기름에 지지고 꿀물이나 조청에 넣어 두어 속까지 맛이 배면 꺼내어 먹었다. 강정은 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무를 묻혀 만든 과자이다. 먼저 쌀가루에 꿀과 술을 넣어 반죽한 후 갸름하게 썰어 말렸다. 그런 다음 말린 것을 기름에 튀겼다. 튀긴 후에 꿀을 바르고 여기에 깨나 콩가루 따위를 묻혔다. 자, 지금 아이가 쓴 글이죠. 먼저 약과는 어떤 재료로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강정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엿이죠. 엿은 곡식으로 지은 밥이나 고구마 녹말에 엿기름을 넣어 식힌 뒤에 진득진득해질 때까지 졸인 과자이다. 엿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곡식으로는 쌀, 찹쌀, 옥수수, 조 따위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통 과자인 약과 강정, 엿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통 과자의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만드는 방법도 과자에 따라 달랐다. 자, 글을 썼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제 가표에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재료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썼죠. 그 다음 달을 보면요. 이제 교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난 국어 시간에 우리나라의 전통 과자를 5학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글쓰기 수업을 했어요. 쓰기 전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알려주고 글을 쓸 때 참고하도록 했어요. 가를 보여주고 이제 나와 같은 글을 아이들이 쓴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을 쓰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죠. 학생들이 글을 잘 썼던가요?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아요.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써야 하는데 전통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전통 과자를 파는 곳 등에 초점을 두고 쓴 글도 있었어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영수의 글은 전통 과자에 대해 예상 독자가 무엇을 중심으로 썼으니 그나마 괜찮게 쓴 셈이네요. 영수의 쓰기 과정은 어땠어요? 영수의 쓰기 과정을 관찰했는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한 아이디어를 관련 있는 정보끼리 묶어 시각적으로 범주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쓰기 과정,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정보끼리 묶어서 눈에 보이게 범주화했다. 그렇게 그 과정으로 글을 썼다고 했죠. 이것은 내용 조직 단계에서 사용되는 생각 묶기 전략의 하나인 무엇이지요? 자, 이것을 미리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거에 대한 용어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미처 공부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글을 읽어보면서 찾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보통 표현하기 단계에서 초고를 완벽하게 쓰려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선생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지도하셨나요? 저는 학생들이 글씨나 어법에 얽매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자 하는 것을 단번에 쭉 써보도록 지도했어요. 이 전략은 학생들에게 형식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면서 부담 없이 글을 쓰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요. 네, 그런데 학생들이 쓴 글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설명문에서 사실 정보를 나타낼 때는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학생들의 글에는 모호한 표현들이 들어 있었어요. 영수의 글에도 그런 문장이 있어요. 영수의 쓰기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백과사전에서 사실 정보임을 확인하고 그 문장을 쓰는데도 정작 표현은 모호하게 하더군요. 자, 디귿은 모호한 표현, 영수의 글에서 모호하게 나타난 표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 다의 기억에 해당하는 말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다의 기억은요, 여기에 들어갈 말. 지금 영수는요, 글을 쓸 때 예상 독자의 무엇을 중심으로 글을 썼나요? 영수의 글을 보면요, 그 엿이나 이런 강정 같은 전통 과자를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쓰고 있죠. 그렇다면 가에서 뭐예요? 엿을 먹어본 경험? 전통 과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또는 엿을 포함한 전통 과자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수는 그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예상 독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중심으로 글을 썼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은 알고 싶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급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요 알고 싶은 것을 쓰지 않고 엿을 포함한 전통 과자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음, 그 옆에 것을 그대로 써서 오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고 문제도 잘 풀었지만 정답을 쓴 데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까지 이제 집중을 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정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유추할 수 있는 문제죠. 읽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만 잠을 시험 전날 많이 자서 맑은 정신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면요. 다의 니은에 해당하는 쓰기 전략을 쓰시오. 다의 니은을 보면요. 지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한 아이디어를 관련 있는 정보끼리 묶어서 범주화했다. 그러니까 정보들을 관련 있는 정보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범주화하는 거. 정답은 다발짓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쓰기 전략을 물어봤죠. 쓰기 전략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짚어봤던 이제 선생님들은 금방 답을 쓰실 텐데요. 이런 용어들을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렇게 씁니다. 같은 분류의 생각을 묶어서 구분하기. 자, 이해는 했는데 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한 것을 이렇게 말로 풀어 쓰는 거죠. 이렇게 풀어 써서 정답이 되는 해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용어를 쓰지 않으면 이제 오답 처리하는 해도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알 수 있는 거, 국어과를 공부할 때는 교육이론, 쓰기 전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용어 정리가 핵심,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면요. 다의 1, B에서 김 교사가 지도한 쓰기 전략. 쓰기 전략 나왔고요.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문장을 나의 A에서 찾아 그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그러니까 A에서 문장을 찾아서 어절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지금 B에서 여기 B에서 김 교사는 어떤 전략을 했죠? B를 보면요. 저는 학생들이 글씨나 어법에 얽매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자 하는 것을 단번에 쭉 써보도록. 그러니까 막 쓰고 나서 막 고치고 다시 읽어보고 하지 말고 노노노 틀려도 돼, 띄어쓰기 틀려도 돼, 맞춤법 틀려도 돼, 그냥 쭉쭉 써봐 하고 빨리 한번 쭉 써봐 라는 방법을 썼어요 라고 했죠. 그렇게 고쳐 쓰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빨리 쭉 쓰기 하는 그 쓰기 전략을 써라 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정답은 빨리 쓰기, 얼른 쓰기, 내리 쓰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거 용어를 한번 들어봤던 선생님들은 답을 이렇게 쓰는데 못 들어봤던 분들은 간단히 신속하게 쓰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말을 만들어서 이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용어들은 한 번씩 살펴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는요. 디귿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디귿은 뭐냐면요. 지금 이 영수의 글에서 모호한 표현을 모호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수의 글에서 모호한 표현을 찾는 거죠. 쭉 읽어보면요. 뭐뭐이다 라고 명확한 표현이 아니라 뭐뭐한 것 같다. 그랬었던 것 같다. 뭐 그런 기억이 조금 나는 것도 같다. 뭐 이런 표현 되게 모호한 표현이죠. 그 모호한 표현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약과를 이제 뭐뭐 한 것 같다
같다라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해보겠다. 약과를 만들 때는 나무 틀에 반죽을 넣어 찍어냈던 것 같다. 되게 모호한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첫 어절, 마지막 어절을 쓰라고 했으니까요.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예요. 그래서 약과를 그리고 마지막 띄어쓰기 한 글자 같다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읽으면은 글의 내용이 많지만 쭉 읽어서 이해를 하면서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요런 쓰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용어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알아두면 정답을 쓸 때 용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2020학년도 문제 보고요. 2021학년도 문제 보는데요. 어때요? 출제 유형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들? 쓰기 이론이라던가 읽기 이론 같은 국어과의 교육 이론의 그런 용어나 단계들을 알아두고 주어진 문제의 글을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그 용어들을 써서 답을 쓰면은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요렇게 기출문제를 풀면서 국어는 뭘 봐야겠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좀 더 문제를 이어서 풀어볼까요? 가는 6학년 시 감상 수업에 활용할 작품이고 나는 수업 협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가는 모설이라는 시예요. 감상 수업입니다. 시 감상 수업. 아유 아파. 책상 모서리를 흘겨보았다. 내 잘못 아니야. 모서리도 눈을 흘긴다. 쏘아보는 그 눈빛이 나를 돌아보게 한다. 어쩜 내게도 저런 모서리가 있을지 몰라. 누군가 부딪혀 아파했겠지? 원망스러운 눈초리에 내가 조심해야지. 시침이 뗐을 거야. 모서리는 나도 그렇게 지나쳤겠지. 부딪힌 무릎보다 마음 한쪽이 더 아파온다. 지금 이건 뭐예요? 시인데 이제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사과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모서리처럼 이제 아프게 굴고 이제 뻔뻔하게 사과도 안 하고 그랬었을지도 몰라 하면서 이제 되돌아보는 그 마음을 시로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수업 협의회 선생님들끼리 이제 대화를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요, 김 교사는요, 1년에서 책상 모서리를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점이 재미있네요. 박 교사는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는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다. 느낌 읽으면서 비유 아니야? 비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글을 읽겠죠. 시인은 이질적인 두 대상에서 유사점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두 대상을 결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표현하려는 대상을 무엇이라고 하고 빗댄 대상을 무엇이라고 합니다. 요거 비유 알면 기역과 니은은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표현 방법으로 인해 시가 새롭고 참신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모서리에 빗대어 표현한 것도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를 모서리에 빗댄 것도 비유죠. 이 시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행동을 모서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간에는 뾰족하고 날카롭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시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파라는 시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화자는 모서리에 부딪힌 물리적 충격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화자는 모모 같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한쪽이 더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시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모 같은 옳지 않은 행동,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옳지 않은 행동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자, 글을 쭉 읽었고요. 문제를 보면 나의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기역, 니은, 비유에서 표현하려는 대상 원관념, 빗댄 대상 보조관념. 자, 요 용어를 이제 쓰면 됩니다. 보통 요 이제 비유는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다 답을 쓰는데 혹시라도 요런 용어들을 몰랐다면 이제 공부를 할 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다 맞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그다음 가를 근거로 나의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자, 가를 근거로
나의 디귿은 뭐냐면요. 지금 모서리라는 시를 읽었는데 여기에서 모서리에 물리적으로 부딪혀서 아프기도 하지만 마음적으로 아팠던 건 뭐예요? 모서리처럼 옳지 않은 행동을 했어. 어떤 행동? 어쩜 내게도 저런 모서리가 있을지도 몰라. 누군가 부딪혀 아파했겠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원망스러운 눈초리에 내가 조심해야지. 시침이 뗐을 거야. 누가?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거야. 아, 부끄러워. 나도 저렇게 모서리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아프게 하고 뻔뻔스럽게 했던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 있었네. 그래서 그런 행동이 디귿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로 인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 시침이 떼는 것 또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한 채 남을 탓하는 것, 요 행동의 비유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쓰면 정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요, 이제 문학 문제인데요. 읽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따로 막 뭐 이렇게 특별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다 정확하게 읽고 잘 생각을 풀어 쓴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의 대답을 찾아 그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교사하고 학생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은 어떤 상황인가요? 말하는 이가 책상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힌 후에 책상 모서리를 흘겨보았어요.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사실은 거의 객관식 문항과 같아요. 지금 요거를 읽고 학생의 1, 2, 3, 4 대답 중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답을 찾으시오. 객관식이에요. 자, 1번은요. 책상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힌 후에 책상 모서리를 흘겨보았다를 통해서 1년, 아유 아파 책상 모서리를 흘겨보았다. 내 잘못 아니야. 모서리도 눈을 흘긴다. 정확하게 말했죠. 2번 1년이요. 모서리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눈을 흘기었어요. 자,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3년에서 말하는 이는 무슨 생각을 하였나요? 이제 3년을 볼까요? 1, 2, 3년. 3년은요. 어쩜 내게도 저런 모서리가 있을지 몰라. 누군가 부딪혀 아파했겠지. 원망스러운 눈초리에 내가 조심해야지. 시침이 됐을 거야. 이 3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학생 3은요. 자신에게도 모서리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바르게 말했죠. 학생 4는요. 모서리가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모서리가 원망스러운 눈초리가 아니라 누군가 부딪혀 아파했고 아파하는 사람이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네가 조심을 했어야지 라고 내가 말을 해서 상처를 줬을 거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학생 4는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의 대답을 찾아서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써라. 그러면 띄어쓰기 단위대로 모서리가 생각했어요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서리가 생각했어요예요. 이 문제도 진짜 객관식 문제를 그냥 풀어놓은 거죠. 엄청 쉬운 문제였어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됐을 때 많이 틀리나요? 피곤했을 때,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졸리고 긴장하고 머리 아플 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요, 좋은 컨디션으로 편하게 읽고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그 배점도 높지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또 2021학년도 국어 기출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봤어요. 이때 출제 경향은 강론은 뭐 자세히 나오지 않죠. 대부분 다 문제를 읽었을 때 유추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읽기 전략이라던가 쓰기 이론처럼 교육 이론에 대한 그런 용어들은 알아두면 그 용어를 이용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